지난주에 또 이제 백치라는 작품을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발표하고 새로운 소설을 이제 구상을 하는데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이 되는 원래는 이제 무실론자라는 제목의 작품을 이제 구상을 하게 돼요. 도스토옙스키가 제목이 무실론자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대작, 뭐 여태까지도 장편 소설을 썼지만 한 전쟁과 평화 정도 되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굉장한 대작이거든요. 그 정도 되는 아마 대작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작품을 구상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될 것이냐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중년이 됐어요. 중년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여러 이제 그 편력을 하면서 결국은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도스토옙스키가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이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러시아의 신이라는 뜻이 러시아의 신, 러시아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다시 신을 얻는 그런 주인공을 이제 구상하게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소설이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할 거다. 이 소설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무실론자라는 작품은 못 썼어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작품은 안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의 구상이 더 구체화돼서 또 이제 약간 바뀌면서 새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 했지만 악령하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미성년, 그다음에 오늘 하게 될 마지막 카라마조프 형제들. 이 세 작품에 나뉘어서 이 하나의 작품에 대한 구상이 세 작품으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무실론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제목이 또 바뀌어요. 요 원래 이제 그 결국 나온 작품은 이 세 작품인데 구상 속에서 또 제목을 하나 생각하는데 위대한 죄인의 생애라는 이제 제목으로 한번 또 바꿔요. 위대한 죄인의 생애. 죄인이 위대해요. 그 생애.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양령과 미성년과 카라마조프 형제들로 골고루 나뉘어서 약간 너무 많은 걸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한 작품에 못 담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작품으로 세 주인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말 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을 쓰려면 내가 러시아로 가야 된다. 이때 도스토옙스키 유럽에 살았거든요. 유럽에 살던 시기여서 내가 러시아로 가야 되고 이 작품에 이 위대한 죄인의 생애라는 작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은 배경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러시아의 수도원. 물론 유럽에도 당시에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죠. 유럽에 있는 수도원은 대부분 이제 카톨릭 수도원이고 물론 이제 이 동구권은 또 정교 수도원이 있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수도원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러시아 수도원하고 관련된 그런 주인공이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실제로 돌아왔고 이런 말을 해요. 나눠드린 거에 썼는데 내가 전생애 동안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고통받았던 신의 존재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신의 존재라는 문제요.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평생 고통받았다는 거죠. 그 문제를 이제 정식으로 다룰 것이고 찌혼 자돈스키. 찌혼 자돈스키를 제시할 것이다. 이 찌혼 자돈스키는 실제 러시아의 성자예요. 18세기 때 살았던 수도사인데요. 수도사인데 러시아는 이제 그 카톨릭도 그렇지만 정교회는 그 사람의 삶과 이런 거를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성인으로 시성을 하는데 이 사람도 시성이 됐어요. 19세기까지 러시아에는 시성된 성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찌온 자돈스키라는 사람은 18세기의 러시아의 성자예요. 그 찌온 자돈스키라는 인물을 이제 작품에서 제시할 거다. 예.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긍정적이고 성스러운 인물을 그릴 것이다. 지난번 백치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내가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을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작품을 쓰겠다. 이제 베티가 그런 주인공이었지만 실패한 주인공이었잖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적극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실패한 인물이었잖아요.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그 구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긍정적인 인물을 제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거 실패했다면 다시 이제 그런 인물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 답을 성자에게서 찾은 거예요. 성스러운 인물.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이 지온 자돈스키를 모델로 한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예, 수도사예요. 수도사고 이제 이런 그 인물은 우리 문학이 여태까지 찾고 있는 긍정적인 타입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이 여태까지 그린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형상들이에요. 좀 악한, 아니면 잉여인간. 그러니까 사회에 뭐 지식은 많은데, 예를 들면 재능은 많은데 사회에 그 쓸모가 없는, 어디다 자기 그걸 써야 될지 모르는, 하여튼 그런 이제 대부분 주인공들이 다 부정적인 형상들이지 긍정적으로 이 긍정적인 타입의 주인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그러니까 근데 그 작가들은 그런 과제를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인물을, 그러니까 고골이라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골이라는 사람이 도스토옙스키 이제 문학적 선배인데 죽은 혼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아주 이것도 러시아 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작품인데 제목이 죽은 혼. 이 소설의 그 주인공이 대표적인 부정적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고골도 정교의 신자였거든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족을 못하는 거죠. 작가가 부정적인 주인공을 너무 성공적으로 그려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긍정적인 주인공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내가 문학이, 러시아 작가들은 좀 달라요. 다른 유럽 작가들하고 문학을 단순히 그냥 예술의 영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예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좀 변화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러시아의 문제가 봤는데 사람들의 생각, 뭐 정신, 또 그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까지도 문학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이루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작가들이. 고골 대표적인데 그러려면 긍정적인 타입의 주인공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모델로서. 근데 그게 실패하거든요. 고골이 처참하게 실패를 해요. 그 작품을 결국 발표도 못해요. 못하고 너무 고민하다가 쓰긴 썼는데 이 주인공이 너무 약한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주인공을 묘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그게 약한 거예요. 그 부정적 주인공보다. 그래서 고골이 이건 문학적인 실패라는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때 그 이제 고골이 겪은 그 작가가 겪은 정신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악마가, 그야말로 마귀가 이 고골에게 찾아와서 고골에 막 시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골이 거의 정신착란의 상태까지 가서 어느 날 밤에 그 자기가 썼던 그 작품을, 이 죽은 혼의 2부, 지금 남아있는 건 1부고요. 2부 작품을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죽어요, 고골이. 그러니까 건강에 그러니까 너무나 이 정신적인 고통이 히스테리와 그런 거의 정신착란과 이런 것이 건강에까지 무리를 줘서 40대에 죽거든요. 그건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고골이 도대체 얼마나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길래 죽음에까지 이르렀는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작가로서의 그 고민이 이제 그 정도까지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작업에 도전을 하는 것인데 도스토옙스키는 성공했어요. 물론 저의 평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기도 한데, 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창조해 내지 않고 제시할 거다. 이 말은 없는 인물을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상적인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러시아에 있었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당대에도 있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 말은 벌써 도스토옙스키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건 나의 굉장한 공적이 될 거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예. 이제 러시아로 돌아와요. 결국은 4년의 유럽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러시아로 돌아와서 어디로 오냐면은 스타라야 루사라는 시골로 가요.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여기 이제 모스크바가 여기 있고, 산페테르부르크가 여기 있고, 모스크바가 여기 있으면 한 요쯤 있는 이제 시골 소도시예요. 가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이제
공기도 좋고 이래서 요양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요양시설 같은 게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도 그 폐가 안 좋아서 요양을 많이 다녔어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온천 같은 데도 좀 다니고 아마 건강상의 이유로 작품을 좀 몰두하기 위해서 페테르부르크 이런 데는 복잡하다고 그때가 이제 보시고 막 친척들도 많고 막 빚쟁이들도 많고 이러니까 아마 스타라요사에 가서 아내가 아마 또 가자고 했을 것 같은데 집을 하나 사갖고 여기 이게 지금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이거든요. 여기도 제가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 살던 대로 그대로 지금 보관을 해놨어요. 이런 녹색집. 거기서 이제 악령이라는 작품을 아까 봤어요. 악령은 유럽에서 썼고요. 썼고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와서 미성년이라는 작품도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이곳에서 쓰게 돼요. 완성은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서 마지막 부분하고 그 작품은 미완성으로 끝나요. 죽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가. 그러나 미완성이지만 사실 더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된 작품이에요. 사실 완벽하게. 예. 거기서 끝난 게 훨씬 나았을. 물론 궁금증은 일으키지만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 이 작품이 이 도시가 이 스타라요사라는 소도시가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무대가 돼요. 무대가 되고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이 집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는 그 퓨도르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퓨도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살았던 집의 모델이 되고 거기 가보니까 저도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쯤이 퓨도르 집이고 뭐 이쯤이 구르셴가 집일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네, 모델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때 지난번에 그 소냐라는 딸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유럽에서 세 달 만에 태어난 지 3달 만에 감기로 죽는데 또 한 번의 슬픔이 있는데 이제 첫째 아들 퓨도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도스토옙스키에게 둘째 아들이 알렉세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알렉세이인데 이 알렉세이 러시아 이름은 그 애칭이 있어요. 애칭. 그 정식 이름은 알렉세이면 이렇게 귀엽게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은 애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렉세이의 애칭이 알리오샤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 알리오샤. 이름이 이제 이 아들에게서 나오는데 이 알렉세이를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특별히 이렇게 이뻐했다고 그래요. 근데 3살 때 죽어요. 또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둘을 잃는데 특히 알렉세이를 너무 사랑했는데 3살 때 죽으니까 그 슬픔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그것이 너무 이제 도스토옙스키에 큰 이제 충격과 아픔을 줘서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수도원에 가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위안을 얻고 아마 질문도 많았겠죠. 왜 이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 죽어야만 하느냐라는 아마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에도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그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여기는 아니고 네. 이거 그림을 그렸는데 그 수도원에 가서 이제 그 수도원에 장로를 만나는데 지금 도스토옙스키를 그린 거예요. 수도원에 찾아가서 2번 찾아가요. 이 수도원에를. 근데 옥지나라는 수도원 여기 있었죠. 제가 옥지나라 저 여기는 못 가봤어요.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가면 여기를 꼭 가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과거에 문을 닫았던 수도원들 있죠. 그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활동을 안 했던 수도원들을 지금 다 개보수해서 다시 그 수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도사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옥지나 수도원이 19세기에, 그러니까 아까 찌온 자도스키라는 사람, 잠깐 혼동이 되는데, 찌온 자도스키가 옥지나 수도원하고 관계가, 직접 관계는 없고, 옥지나 수도원이 러시아의 그런 그 영성의 부흥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도스토옙스키 당시에 굉장히 활동적인 곳이었는데 그 수도원이 유명해지려면 그곳에 있는 그 수도사 중에서 이를테면 뭐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절에 가면 그 유명한 고승이 계시면 이제 그 절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수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이 수도원에 암브로시라는 장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또 그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그 소문을 듣고 가는 거죠. 뭐라고 말해줄까? 톨스토이도 갔었고 옥지나에 러시아의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당대 지식인들이 이 옥지나로 많이 찾아갔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2번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죠. 도스토옙스키가 어디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데 아마 이틀 동안 머물면서 3번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그러는데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 까라바조 편지의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어떤 여자가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막 그 슬픔을 얘기하는데 이 암브로시 장로를 모델로 한 주인공이 조시마라는 장로인데 이 소설에서는 이 조시마 장로가 그 여자를 어떻게 위로하는지가 그 소설에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직접 경험한 또 가서 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 장로가 하는지 본 그것이 반영됐으리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암브로시 장로가 이분이 암브로시 장로라는 분인데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러시아 말로 이제 까유시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뭐냐면 회개하는 자. 도스토옙스키를 보고 회개하는 자라고 그렇게 평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회개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회개하고 있는 자 지금. 그렇게 이제 이 장로가 도스토옙스키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지금 어떤 영적인 변화, 영적인 어떤 성숙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과정. 예. 이제 그 소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이 소설에는 이제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일단 가족에 대한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이 까라마조프는 성이에요. 성. 까라마조프라는 성인데 아버지가 퓨오도르라는 사람이에요. 퓨오도르 까라마조프가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굉장한 호색한 여자를 너무 밝히는 사람이고 출신은 굉장히 비천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좀 모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부인이 둘 다 죽었는데 죽고 혼자 사는데 첫째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이 드미트리예요. 첫 아들이 드미트리. 첫째 부인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죽고 나서 둘째 부인을 얻는데 둘째 부인한테서 아들이 둘 나오는데 그 아들 한 아들은 이반이에요. 이반이라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이 알려줘야 아까 말씀드린. 요 세 아들이 이제 정식 아들이고 아들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은 이렇게 동네에서 백치 여인이 있어요.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집도 없이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자고 이러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여자한테 아이를 낳게 했어요. 이소드가 사생아죠. 그리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죽거든요. 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스메르자코프라는 아들. 근데 이 스메르자코프는 아들 대접을 못 받고 하인으로 이 집에서 일해요. 하인. 알고는 있죠. 자기가 이 퓨오도르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공공연히 정식 아들 대접을 못 받고 이 세 아들도 뭐 자기들 뭐 이복 형제라고 당연히 인정을 안 해요. 그냥 하인으로 집에서 요리사로 이제 퓨오도르 집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인데 이 소설이 딱 시작이 되면은 이 드미트리가 다 이제 집을 떠나서 다 밖에서 이제 세 아들이 다 살다가 뭐 아들을 어릴 때부터 퓨오도르는 돌본 적이 없어요. 다 누구한테 맡기고 걔가 얘네 둘이 친형제였던가 막 이럴 정도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안 한 아버지. 네. 그런 아버지고 뭐 당연히 뭐 애정이나 사랑은 주지도 않았을 거고 이제 그래서 다 밖에서 이제 뭐 친척들 손에 뭐 후견인들 손에 이렇게 다 있다가 이 알료샤는 이 마을에 있는 수도원에 오기 위해서 이 마을에 들어와 있어요. 1년 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진 않아요. 수도원에 살면서 아버지 집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제 드미트리가 유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와 갈등이 있다가 단판을 짓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오는 걸로 소설이 시작이 되고 이반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드미트리 뒤를 쫓아서 이 마을로 오게 돼요. 그래서 세 형제가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퓨오도르한테 그루셴카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디스트 소설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 중에 또 한 여자인데 이 그루셴카는 뭐 외모도 이렇게 그 묘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외모의 묘사가.
또 이 남자들도 미치게 하는 여자예요. 네. 어떤 노인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퓨어도르가 이 그루신카한테 홀딱 반하는 거죠. 돈으로 유혹을 해요.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이 그루신카는 근데 이 퓨어도르를 갈까 말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놀리면서 이제 마음은 주지 않고 막 이런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드미트리가 와서 이 그루신카를 보고 또 한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은 아들이에요. 첫아들인데 그 관능성, 호색, 방탕 이런 면에서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들이 드미트리예요. 굉장히 사실 남자답고 이 드미트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소설을 읽으면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버지하고 드미트리가 이 그루신카라는 여자를 놓고 삼각관계에 빠지는 거죠. 이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드미트리는 뭐 이 여자를 유혹할 만한 뭐 없어요. 돈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아버지한테 넘어갈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애가 자라서 막 감시하고 아버지 집을 감시하고 이 여자가 가나 안 가나 막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또 드미트리한테 약혼녀까지 있어요. 이 마을에 또 그 약혼녀도 와 있어. 그 약혼녀는 그 드미트리를 구해주겠다고 와 있고 막 이런 아주 복잡한 상태에서 이제 이 그 소설 초반에 드미트리의 이제 그런 심리 상태가 굉장히 잘 묘사가 되는데 드미트리는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잘 알고 있어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속에 벌레가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퓨어도르가 그런 말이에요. 그루신카한테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3,000 루블을 주겠다. 내가 3,000 루블을 그게 뭐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네가 오기만 하면 늦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루신카를 유혹하는데 그 사실을 드미트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는지 안 가는지 드미트리는 이 여자가 아버지에게 갔다 하면 이제 이 여자를 빼앗기는 거니까 견딜 수 없어. 그거를 막 감시를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오늘 그루신카가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드미트리가 아버지 집에 가게 돼요. 그 여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근데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이 거의 막 미칠 지경이 돼서 이 엉겁결에 이렇게 쇠공이 있죠. 그거를 어떤 집에서 이렇게 움켜주고 자기도 모르고 그걸 자기가 가져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짚고 가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그 뜰에 갔을 때 이제 이 집에 그리고리라는 늙은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이제 마침 이렇게 하인한테 그리고리가 아니 드미트리가 발각이 돼서 그 하인을 엉겁결에 또 이렇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묻히고 너무 놀라서 드미트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지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느 날 밤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퓨어도르가 죽은 거예요. 퓨어도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죄와벌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처음부터 라스콜니코프가 범인이라고 살인자라는 걸 알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라스콜니코프가 왜 죽였냐? 이 노파를 이제 그게 그 소설의 미스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독자들이 몰라요. 분명히 보면 드미트리가 안 죽였거든요. 독자들이 그건 알죠. 드미트리가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럼 퓨어도르는 누가 죽인 거야? 이걸 독자들이 몰라요. 소설 뒷부분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소설을 읽게 되는 거죠. 그 미스테리. 예.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그런 범죄 소설의 그 스릴러적인 그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또 이 소설에 있는 재미거든요.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드미트리는 아닌데, 예, 독자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당연히 드미트리가 혐의자가 돼서 이제 잡히게 돼요. 잡히게 되고 신문을 받고 결국 감옥에도 갇히게 돼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는데 그 범인이 스메르 자코프예요. 스메르 자코프가 그날 모든 정황을 알고 있어요. 드미트리가 올 거라는 거, 왔다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소설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이 퓨어도르를 죽이고 그 3,000 루블을 자기가 가져가고, 예. 그리고 이 스메르 자코프가 원래 간질 환자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간질 발작을 가장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알리바이가 딱 성립이 되죠. 그때 스메르 자코프는 그 집에 있었지만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누워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혐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딱 꾸미게 되는데 그때 드미트리가 마침 왔었기 때문에 이게 딱 들어맞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스메르 자코프가 범인이라는 걸 누가 알게 되냐면 이반이 알게 돼요. 이반만 알게 돼요. 이반한테 말해줘요. 스메르 자코프가.
그래서 이반만 알게 되는데 왜 스메르자코프가 또 뾰도르를 죽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될 수 있는데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어쨌든 스메르자코프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자식 취급도 당연히 못 받고 그래서 뾰도르에 대한 증오심이 많았겠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 3,000루블을 가지고 모스크바 가서 요리 실력이 좋거든요. 이 스메르자코프가 식당을 하나 열어서 뭐 이런 돈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나중에 나와요. 어쨌든 이반이 알게 되는데 이반이 이따 말하겠지만 자기가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지를 죽인. 이반은 사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아버지를 죽인 스메르자코프는 그것을 실행했지만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를 죽이게 한 그 동기를 부여한 건 자기라는 거 일단 나올 건데 그래서 깨닫게 되고 이제 죄책감을 시달리는 거죠, 이반. 그리고 이제 그 형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반이 근데 그걸 말하고 스메르자코프가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증언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스메르자코프가 내가 범인이다 하면 이게 다 되는 건 자살해버리니까 이반만이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반이 그 재판정에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상태가 이반의 상태가 그 전날에 환각을 봐요. 이 죄책감에 너무 이반이 시달린 나머지 막 이 소설이 아주 또 재밌는 장면인데 악마가 나타나서 악마하고 막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환각을 보는 거예요. 그 이반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재판에 나가서 형은 무죄고 실제로는 범인은 스메르자코프다 했는데 믿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정신착란이다 해서 아무도 믿지 않고 결국 드미트리가 범인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배심원들이 결정을 내려버려요. 소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드미트리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이제 이반도 그렇고 알료샤도 확신해요. 형이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다 그 약혼녀 다 이런 사람들이 드미트리를 탈출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럼 이제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거든요. 시베리아로 가는 동안 중간에 너를 탈출시키겠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드미트리가 알고 고민에 빠지는 거죠. 탈출할 것이냐, 시베리아로 갈 것이냐. 왜 고민을 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드미트리한테. 이렇게 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드미트리가. 그러니까 이제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 이제도 어마어마한 그 분량을 가지고 있는 대작으로 끝나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도스토옙스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줄거리는 사실 이런 줄거리인데 이건 이제 뼈대고 이 소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아들의 그런 성격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이반이라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관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조시마와 알료샤를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 소설의 그 뼈대인 것이고요. 까라마조프시나라는 거를 제가 썼는데 이 까라마조프가 아까 그 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족의 성. 여기다 이제 슈나라는 말을 러시아에 붙이면은 어떤 그런 특성. 까라마조프 쉬나 하면은 까라마조프의 특성을 가지고 특성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쉬나. 오블로모프라는 또 러시아의 소설 주인공에서 거기다 오블로모프 쉬나 그러면 그 오블로모프 같은 사람의 특성. 이런 쉬나라는 게 그런 뜻이어서 까라마조프 쉬나라는 그런 말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게 뭔지가 또 이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소설에 그 드미트리도 그러고 뭐 이반도 그러고 알료샤도 자주 그런 말. 나는 어쩔 수 없는 까라마조프야. 그쵸? 그 가족,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성을 갖고 있고. 근데 나는 어쩔 수 없는 까라마조프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뭔가. 예, 그게 이제 이 소설에서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이 까라마조프 신화가 뭐를 의미하는지. 저는 이거를 죄성으로 봐요. 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까라마조프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거를 극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데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저항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을 이기고 싶고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나는 까라마조프야. 라는 것이 그 죄성의 깊이 아주 깊은 그 죄성. 아까 말한 그 벌레. 내 속에 벌레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안에 있는 벌레 같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깊은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 까라마조프시나라는 게. 그러니까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죄성이 가지고 있는 힘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것은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까라마조프시나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거 이 세 그 형제에게 다 그 과제는 주어져 있지만 이 소설에서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인물은 드미트리예요. 드미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미트리가 겉으로 볼 때 물론 다 그 이반 같은 경우는 아주 고상하고 이제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드미트리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반은 아주 그 냉정한 이성. 이것 속에 그 까라마조프시나가 또 흐르고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를 죽인 그 동기를 제공했다고 하잖아요. 알료샤는 정말 아주 천사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알료샤가 내 속에 있는 까라마조프를 나는 안다. 나도 까라마조프야라고 말하고 뭔가 자기 속에서 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좀 뭐랄까 숨겨진 상태, 내재된 상태로 있다면 드미트리는 그게 겉으로 그냥 다 드러난 사람. 뭐 폭력도 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 막 패고 싸우고 막 어떤 이 소설에는 어떤 뭐 하급 관리를 막 질질 막 때려가지고 막 질질 끌고 가서 그 아들이 막 난 복수할 거야 막 이런 걸 하게 만들고 폭력, 술, 여자, 뭐 쾌락주의가 이 아주 그 온갖 그런 이걸 다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이제 얘기할 건데 그걸 극복하고 싶어요. 거기서 만족하거나 그게 좋아서 그런 삶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나는 벌레야. 나는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내가 벗어날까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는 그 인물이에요. 또 고상한 또 이상을 또 가지고 있는 인물. 그래서 이 까라마조프시나의 극복이라는 문제가 드미트리한테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아주 유명한 이 소설의 그 유명한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드미트리가 아버지 집을 딱 이제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서 거기를 막 하다가 알료샤가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걸 보고 알료샤를 탁 잡아가지고 알료샤를 붙잡아 놓고 대화 얘기했잖아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대화 상황이라고 형제들끼리 대화하는 거죠. 드미트리와 알료샤가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쫙 그 몇십 페이지에 걸쳐 나오고 이제 이따 나오는 이반과 또 알료샤가 대화하는 장면. 드미트리하고 이반이 대화하는 장면만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소설에서 드미트리와 이반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료샤가 항상 대화 상대자가 되는데 알료샤는 말을 별로 안 해요. 네네네. 아주 이 좋은 그 상담. 지난번에 그 백치의 무의식긴 있죠? 무의식긴과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알료샤, 그다음에 조시마 장로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 상담학적인 관점을 그리고 상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들어요. 잘 듣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근데 보통 얘기가 아니라 비밀이죠. 비밀.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너무 비밀스럽고 아니면 너무 복잡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걸 알료샤 앞에는 와서 다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이제 드미트리가 알료샤를 딱 붙잡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참 자기의 고통, 자기를 무엇이 힘들게 하는가 이거를 아주 그냥 쫙 장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하나의 대목이 이제 이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미 얘기했잖아요. 아름다운 미라는. 이 드미트리가 이제 이 미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인데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라는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미 속에는 양극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극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갖 모순이라는 것이 이 미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미에는 신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미라는 것은 곧 수수께끼인데 이 수수께끼가 인간을 괴롭힌다. 이런 말을 이제 알 듯 말을 모를 듯 한 말을 이제 알료시한테 막 해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 뭐냐면 미 속에는 마돈나의 이상과 소돔의 이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양극단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 양극단이 하나는 마돈나, 하나는 소돔. 이 양극단이잖아요. 완전히. 마돈나라는 거는 뭐예요?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고상하고 지극히 성스러운 것이 최극단에 있는 것이 마돈나예요. 성모 마리아잖아요. 그 마돈나 이상 거기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움. 지극히 아름다운 것. 근데 문제는 이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소돔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거는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그 타락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소돔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소돔도 인간의 눈에는 이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돔 속에.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의 모순이 미라는 것 안에 함께 존재하는데 드미트리라는 인간은 이 양쪽의 미를 다 느끼는 인간인 거예요. 마돈나에서도 그 미를 느껴요. 그 마돈나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 미를 향하여. 근데 동시에 소돔에서도 미를 발견하고 그 소돔에도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것이 나를 괴롭혀요. 인간을 괴롭혀요. 근데 드미트리는 자기 상황을 보편적인 인간 상황으로 확대해서 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인간이 그렇다고.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는 걸 마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너무 넓어. 이러면 내 마음이 너무 넓어. 난 내 마음을 좀 좁히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넓어서 이 마돈나의 이상과 소돔의 이상을 다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넓어. 난 좀 내 마음이 좀 좁았으면 좋겠어. 예, 그럼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면서 도대체 소돔 속에 미가 있을까? 정말 미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퀘스천을 던지면서 그러나 나는 미를 느끼는 걸 어떻게 해? 그 소돔에서 나는 미를 보는 걸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가 무섭다고 얘기해요. 무섭고 신비롭고 소름이 끼치고 거기는 신과 악마가 싸우고 있다. 근데 그 전쟁터는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한편이 쫙 나오는데 멋있죠. 멋있고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한 미의 개념. 미라는 건 이제 사실 큰 주제잖아요. 그게 이 드미트리의 말 속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근데 이제 그냥 무슨 이렇게 쭉 작가가 줄줄줄 쓰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하고 고뇌하는 그 입에서 막 토로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리얼하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 라는 것인데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드미트리의 이제 이 말이 이걸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것도 토론을 하고 싶지만 해볼까요? 전문가님 이걸 딱 들으셨을 때 오늘 토론할 주제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저는 공감해요.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우리가 늘 싸우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런 것들, 내 안에 제대한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이게 만약에 그냥 정말 회색지대에 있었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산다면 이 양극단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겠죠. 근데 정말 이 드미트리가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쪽 끝에 있는 이 마음도 알게 되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 작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끄집어냈는지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본인이 아는 거죠.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스토옙스키가 그 종교적으로 깊어지면서 동시에 그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지하고 계속 싸우는데 네. 하나님께 가려고 할수록 이게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찢기는 내 안에서 내가 찢기는 느낌이 들어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그러니까는 가면을 쓰지 않은 어떤 네. 모습들이지 않을까. 아까 이반은 정말 완전히 가면적인 그런 사람이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반 쪽에 더 이렇게 공감점이 많아요. 네네네. 드미트리는 이제 이반은 그렇게 못 사는데 드미트리는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정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선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반보다 더 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작가가 슐러예요. 슐러. 독일의 그 시인 슐러. 제가 슐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드미트리가 또 슐러의 시를 막 읊으면서 근데 슐러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The Sublime 그래가지고 그 고상함, 숭고함이라는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미트리 안에는 그 숭고함에 대한 그 이상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마돈나의 이상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제 보통 만약 그게 없었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진 않겠죠. 그게 없는 주인공들도 많아요, 도스토옙스키. 이쪽은 아예 모르는 그냥 온통 소돔, 뼈돌 같은 사람. 소돔 속에서만 살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가끔 회의는 하지만 금방 덮어버리고 마돈나 쪽을 모르는 그런 주인공들도 있어요. 그런 등장인물. 근데 드미트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안 찢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는 질문을 저기 하고 싶은데 정말 소돔 속에 미가 있을까요? 정말 소돔이 미일까요? 이게 드미트리가 제기한 질문이에요. 진짜 소돔 속에 미가 있을까? 나는 보는데 미를, 나는 느끼는데 정말 본질상 소돔과 미가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소돔이 미라는 것이 있어요. 있고 보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돔 속에 미가 있다는 거는 소돔 속에서 미를 본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미가 곧 선이라고 도스토옙스키한테서는 미하고 선은 분리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소돔은 선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소돔은 악이에요. 악이고 추함이거든요. 사실 미하고 추가 이제 반대되는 건데 그렇다면 소돔 속에는 미가 없어요. 사실은 본질상 소돔과 미는 합치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개념인 거죠. 마돈나만이 미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사람이 소돔 속에서 미를 발견한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인식한다는 거죠. 소돔 속에도 미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미가 타락할 수 있냐는 거죠. 미라는 것 자체가. 미는 타락할 수 없다는 거죠. 미는 미예요. 그냥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여자가 이 그루셴카라는 여자가 남자들을 막 타락시켜요. 그루셴카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스타시아 때문에 남자들이 막 미치고 살인도 저지르고 막 이래요. 그게 나스타시아의 죄인가요? 나스타시아가 아름다워서? 이를테면 그루셴카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잘못인가요? 이를테면 그 아름다움 속에 이런 악한 요소가 있어서 남자들을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창조한 건 하나님인데 그쵸? 아름다운 게 죄는 아니죠. 물론 의도적으로 유혹을 한다거나 이렇다면 나쁘지만 그 아름다움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죠? 그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남자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나스타시아를 보면서 무의식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무의식이지 뭐. 알료샤는 물론 그건 있어요. 그 이쁜 아름다운 여자들 만나는 걸 좀 두려워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 까라마조프적인 본성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무서워. 나는 여자들이 무서워. 그럼 여자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아니죠. 알료샤가 자기 내면에 있는 뭔가 문제가 이 까라마조프적인 뭔가 그거를 느끼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 여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인간의 문제다. 이 미라는 것은 그냥 미일 뿐이에요. 미일 뿐인데 이 미를 인식하는 인간의 마음에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고 인간의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미를 제대로 미로 인식을 못하는 거. 미가 아닌 것에서도 미를 보는 거.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가 도스토옙스키가. 그러니까 드미트리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소돔 속에서 미가 있을까? 소돔엔 미가 없잖아. 소돔에서 미를 발견하면 안 되는 건데 나는 발견을 해. 나는 그게 너무 거기서 쾌락을 느껴. 아름다움을 느껴. 이래서 미치겠어.
근데 그거잖아요. 안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것이 극복된 사람들은 소돔은 추할 뿐이에요. 그거는 그 극도의 추함이에요. 거기서 아무런 아름다움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재 인간은, 특히 까라바뇨 부족인 인간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라 이 정도만 이건 큰 주제인데 사실은 그러게요. 되게 심오하네요. 네, 심오해요. 굉장히. 그 미라는 주제는 또 러시아의 철학, 예, 그다음에 종교 여기서 이게 아주 큰 화두예요. 굉장히 큰 화두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저기 할 게 많은데, 드미트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드미트리가 사실 아버지를 그 그리고리라는 하인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났다면 드미트리가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렇게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사람. 너무 감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아버지 얼굴만 보면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드미트리. 아버지를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저 따위 인간이 무슨 아버지야. 나한테 해준 게 뭐지? 아버지에게서도 막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봤다면. 그러나 이제 다행히 안 봐서 안 죽인 건데, 하여튼 범인이 아니지만 그 체포가 된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옷을 다 벗으라고 해요. 옷을 다 벗어. 그래서 이 드미트리가 이제 옷을 막 벗으면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신문의 과정.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 옷을 벗는다는 거. 옷을 벗는 거. 벌거벗은 그 인물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드미트리가 괴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껴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스토옙스키의 또 큰 사상 중에 기독교적인 것 하나는 인간은 인간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인간은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는 건데 드미트리가 인간에게 자기가 인정도 하죠. 인간들이 자기를 심판한다고 옷을 다 벗기는 거에서 굉장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래도 신분이 그래도 영락한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귀족 엄마 쪽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장교였고 근데 뭐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밤에 잠깐 잠이 드는데 그 신문 갖다가 막 지쳐가지고 잠깐 잠이 드는 사이에 꿈을 꾸는데 이것에 이제 소설의 그곳에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여기 영혼의 고난 편력이라는 제목을 딱 도스토옙스키 이게 뭐냐면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49제 지내고 이러는 게 이렇게 그 영혼이 떠돌다가 어디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이제 49제 좀 지나면 이제 어디로 결정돼서 간다 그런 거죠, 그렇죠? 정교회는 어떤 게 있냐면요, 교리는 아니에요. 교리는 아닌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믿기로 어떻게 믿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40일 동안 이 정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거 이제 어떤 그 힘든 어떤 그 40일의 그거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천국에 가든지 이렇게 된다는 그런 정교회 사람 그런 믿음이 있어요. 40일 동안 그게 영혼의 고난 편력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드미트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신문 과정을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드미트리가 바야흐로 그 까라바뇨 푸시나 아까 그 막 헤어나올 수 없었던 거기서 정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지나면서 드미트리가 이제 변화될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무슨 꿈을 꾸냐면 어떤 마을에 시골 마을인데 그 마을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새까맣게 불타버려요 그 마을.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다 불타버려서 이제 엄마도 없고 막 이러고 엄마도 죽고 막 이랬는데 아이들이 막 울고 있는 그 황량한 그 마을에 그 꿈을 드미트리가 딱 꾸고 나서 깨달음이 와요.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울지 않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인간은 어린애다. 이게 또 도스토옙스키 하나의 사상인데 그 어린아이의 주제가 모든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애들이 울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모든 인간은 어린애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울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모든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고통받지 않게 해주고 싶고 울지 않게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고 라는 그 깨달음을 딱 가지면서 이때 드미트리가 갖는 깨달음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실제로 아버지를 죽이진 않았지만 난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어. 그리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범죄자, 나는 죄인이야라는 걸 깨달아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탈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갈등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얼마든지 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고 내가 도덕적으로는 내 내면으로는 실제로 아버지의 나는 그 죽이고 싶어 했고 말씀에 있잖아요.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드미트리는 정말 아버지를 뭐 몇 번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것 때문에 시베리아로 간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것이긴 한데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십자가의 문제가 제기돼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 그거를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로 인식을 해요. 십자가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내가 하지 않은 거.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드미트리가 딱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감옥 속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서 드미트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까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드미트리가 이제 알료샤가 면회를 오면 또 알료샤한테 듣다. 내가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겁이 난다고 사실은. 겁이 난다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갈등하는. 거기서 알료샤는 이제 그런 충고를 해주죠. 형님은 아직 그 십자가를 감당할 형님한테 그 십자가가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알료샤는 그 십자가는 감당할 만한 크기가 사람마다 다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형님에게 너무 큰 십자가 굳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암시를 해줘요. 탈출해도 돼요, 형님. 이렇게 딱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말을 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저도 십자가에 대한 많은 또 묵상을 하게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일까? 이거는 굳이 안 져도 되는 걸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드미트리한테 나라면 어떻게 충고를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드미트리가 과연 시베리아로 가는 게 이 사람이 정말 새로운 인간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드미트리가 그러거든요. 거기 가면 막 저기들이 막 인간 대접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나는 그 놈들이 나한테 그렇게 막 이런 또 아직 이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이제 갈등 가운데 딱 있는. 그러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도스토옙스키 주인공들 문턱에 있는 인간, 아직 미결정이라고 표현해. 미결정된 인간. 이쪽으로 완전히 간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변화의 그 도상에 있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드미트리는. 이제 이게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좋겠어요? 안 지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그거를 다 읽고 나서 생각하게 되는 이제 드미트리라는 인물은 이제 대충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2반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오늘 2반을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까지 조금 연장할게요. 이 소설의 관념가예요.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최고의 관념가예요. 이반 까라마조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인공이에요. 물론 저는 이반에게 다 반대해요. 이반의 사상에. 그러나 너무 많은 공감을 하고 너무 이반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너무 이해가 되고 제가 도스토옙스키한테 끌렸던 이유는 이반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반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감히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는 이건 너무 멋있는 거죠. 신에 대한 이 격렬한 항의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대담하게 막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나 아까 전 선생님 말씀하셨던 참 불쌍하고 아주 가련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또 한없이 또 제가 러시아에서 연극 봤거든요. 카라마조프 형제 모스크바에서 연극 봤는데 카라마조프 형제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반이 나온 그 따라떨길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연극 배우인데 그 연극 배우가 또 죄와벌에서 아스콜니코프 역을 또 했더라고요. 젊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한 40대 중년 정도. 이 이반은 28살이에요. 그러니까 팔팔한 청년인데 이 40대 된 아저씨가 나와서 이반 역을 하는데 그 정도로 그분이 관록 있는 도스토옙스키 전문 배우이기 때문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연극 보고 뿅 나가지고 그분한테 꽃이라도 그때 알았으면 꽃 사들고 갈걸.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연기를 너무 멋있게 해요. 이반의 연기를 그 눈빛 하나하나 있죠. 그다음에 말투 하나하나 진짜 이반이야라는 막 이런 이 까라마조프는 영화도 있고요, 그 연극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러시아 그 발레도 만들었어요. 현대 발레 까라마조프. 근데 거기 나오는 이반은 또 아니에요. 그 발레에서 그 주인공을 한 이반은 저 이반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 이반할 때는 이 사람의 관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외모보다는 그 관념이 그 외모 속에서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나타나는 그 주인공을 딱 그리게 되잖아요. 예, 그 20대 그 뭐 청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어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 안에 그 이반의 그 사상이 정말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 발레 주인공을 저는 죄송한데 아까 이반이라는 인물을 잘 몰랐어요. 네. 오늘 강의 들으면서 드미트리하고 이반이 대충 이런 사람이겠구나 생각하며 드린 말씀이었어요. 네네네. 깊지 않은 네네.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반에 대해서 저도 되게 알고 싶어지네요. 네네. 작품은 잘못 제가 말했는데 알류샤가 20살, 이반은 24살. 드미트리가 28살, 24살.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 무의식인 이반이 그러고 보니까 다 그 24살 비슷한 때네요. 대학 졸업할 때쯤 이제 그 정도 되는 이제 청년들인데 이반의 그 관념이 이제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이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런 막 그 관념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추상적인 사람이죠. 사실은 막 관념으로 살아가는 라스콜니코프처럼 막 그런 사람인데 또 한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알류샤한테 나는 그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너무 좋아. 공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삶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상을 딱 듣고 있으면 완전히 삶에 대한 부정,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상에 대한 부정,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나는 싫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따위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건데, 근데 동시에 이 독서의 모든 주인공들은 한쪽 면만 갖고 있지 않아요. 모순과 극단을 다 갖고 있는. 그러면 삶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죽고 싶어 해요. 나는 30까지 살겠어. 그리고 너무 멋있는 이 인생의 잔을 나는 그때 깨버리겠어. 이러면서 하루까지 30 이상 살아서 뭐해라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신의 창조된 세상을 안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무슨 이 사람 그러면서 나는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좋다는 거. 삶을 사랑한다는 거죠. 삶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반이라는 인물에게서. 말도 너무 멋있게. 그래서 이 알류샤하고 이 대화하는 데는 또 어떤 대화냐면 이제 그 수도원에 가 있는 동생이 보니까 너무 이게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자기랑 또 너무 다른 인간이잖아요. 근데 수도원에 또 가 있잖아요. 또 그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